김민재 선수는 또 날아댕겼습니다. 나폴리와 베로나의 경기 후토크입니다. 자, 이 경기는 16일, 한국 시간 16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스타디오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나폴리 홈구장에서 열렸어요. 세리아 30라운드였습니다. 30라운드면 이제 38라운드가 끝이니까 끝나간다고 볼 수 있죠. 리그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나폴리가 베로나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이제 선두 독주는 여전히 하고 있지만 승점 차가 2위 라치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승에는 문제는 없어요. 사실 이제 우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뿐 언젠가는 할 것이 우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날의 주안점은 경기력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얼마나 로테이션을 돌렸는가, 그래서 얼마나 체력 안배를 하고 밀란과의 다음 경기를 대비했는가, 이런 데 주안점이 있었죠. 나폴리는 8강, 챔피언스리그 8강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선 13일 8강 1차전에서 밀란 상대로 0대1로 진 바가 있죠. 그리고 이제 19일에 열리는 2차전을 통해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골차 패배, 충분히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경고 누적, 그리고 앙드레 프랑크 잠보 앙기사의 지난 경기 퇴장으로 두 선수가 빠집니다.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게 나폴리의 큰 문제죠. 근데 이제 그래서 다음 다가오는 밀란과의 경기를 위해서 주전들이 대거 휴식을 취한 이 베로나전, 김민재와 앙기사만큼은 선발로 뛰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밀란 경기 못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대부분 좀 생소한 선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디에고 데메 같은 선수는 미드필더인데 원래는 잘하던 선수지만 이번 시즌은 거의 전력 외 취급을 받았거든요. 첫 선발 출장입니다.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장.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주전이 아니었던 선수들이 투입이 됐는데, 라스파도리, 폴리타노, 제주스 선수들은 자주 나왔던 선수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밀란드를 대비해서 주전들 휴식을 주기 위해 이제 각 포지션에 2순위 선수들을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리 경기력이 어땠느냐? 2진급이 되고 들어와서 안 좋았어요. 예. 특히 공격이 굉장히 무뎠고요. 전반전에 점유율이 7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슛이 3대3으로 똑같았고 나폴리는 유효슛조차 없었습니다.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잘 안 풀리는 나폴리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주전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후반 19분에 흐비차 크바라첼리아,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두 명이 들어갔고요. 후반 28분에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와 빅터 오시멘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오시멘 같은 경우는 그 부상으로 A매치 이후에 이제 4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날이 복귀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후반 37분 오시멘이 상대 선수 맞고 뜬 공을 재빨리 오른발 강슛, 일종의 발리슛으로 연결하면서 크로스바를 한번 강타했어요. 이게 이날의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 나폴리는 무득점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날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한번 중점적으로 보죠. 김민재는 스탯부터 보겠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4%, 정확한 패스가 101회, 공중볼 획득 1회, 태클 2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1회 등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평소만큼 공중볼을 7, 8개씩 딴 건 아니지만 대체로 김민재다운 스탯이라고 할 수 있죠. 공수 양면, 또 빌드업, 여러 면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그런 김민재의 날이었습니다. 수치로는 주앙 제주스가 패스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빌드업 기여도는 김민재가 훨씬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수비적으로 커버하는 범위가 김민재가 제주스보다 넓었습니다. 원래 제주스가 좀 발이 느려진, 원래는 발이 빠른 센터백이었지만 지금 노장이 돼서 좀 느려진 선수고, 김민재는 엄청 빠르죠. 그래서 김민재가 더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김민재의 유일한 인터셉트로 기록된 장면, 후반 14분 장면 같은 경우에 상대 공격수 아돌포 가이시가 정말 모처럼 나폴리 수비진 뒤로 침투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들어갔으면 정말 위협적이었을 텐데 김민재가 패스를 딱 끊어내면서 위기를 미연에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이날 아주 돋보인 것은 드리블과 빌드업 시의 전진이었습니다. 공을 직접 몰고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잦았고요. 또 상대 진영까지 나가서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흔히 말하는 메잘라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제 연계 플레이라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전반 34분 같은 경우에 드리블로 공을 운반하다가 앞이 열리자 그대로 페널티 지역 안까지 돌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한 명만 더 뚫었으면 골키퍼와 1대1 기회였는데 그 직전 수비수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전반 43분에는 앞으로 올라가서 공중볼 경합을 했는데 자신 앞에 떨어지는 공을 헤딩으로 받은 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으면서 동료에게 바로 줬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전진한 에너지가 있는 김에 그대로 올라가서 또 페널티 지역 안까지 들어갔는데
리터 패스가 안 왔어요. 그러자 김민재가 전속력으로 후퇴해서 나폴리 문전까지 재빨리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지난주 정도에는 좀 지친 기색이 있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이날은 지친 모습은 크게 크진 않았고요. 뭐 이 경기 후에 어차피 밀란전 쉬니까 아마 좀 많은 힘을 짜내서 뛴 것 같아요. 자, 김민재가 이처럼 자주 올라갔던 건 그냥 뭐 변덕 때문이 아니고 이날 팀 구성 때문 또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미드필더 스타니슬라프 로보트카죠? 로보트카와 김민재가 이제 미드필더와 수비수 자리에서 빌드업의 중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휴식을 위해서 로보트카가 빠졌어요. 그 자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데메가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라는 선수는 그 캉테와 많이 비견됐던 한창 잘할 때요. 그런 선수예요. 수비 전문이거든요. 그래도 한때는 나폴리에서 주전 경쟁도 하고 그 전에 독일의 라이프치히에선 주전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가닥은 있겠지. 자기 나름의 다른 방식으로 빌드업에 기여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너무 오래만 뛰어서 경기 감각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젬병이었습니다. 빌드업을 아예 못하는 수준이었고 공을 많이 잡긴 했지만 좀 앞으로 나가는 패스 거의 없다. 그리고 정말 꼭 공을 받아줘야 되는 위치에 안 가 있고 공을 약간 피해 다니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 덴메가 뒤로 내려와서 센터백 같은 자리에 와 있어주면은 김민재가 공을 끌고 올라가는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민재는 어쩔 수 없이 이날의 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공을 끌고 올라갔어야만 했다. 자신의 역할을 잘 인지하고 그것을 수행한 것이지 뭐 약간 변덕이나 그냥 뭐 돋보이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은돔벨레가 못 나온 게 좀 아쉽죠? 은돔벨레가 딱 이런 날에 나와서 주전 체력 안배도 해주고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로버트카 자리를 대체해주면 되는데 하필 요 앞 경기에 경고 누적을 다 받아가지고 못 나오게 됐습니다. 플레잉 타임도 안 긴 선수가 어느새 이제 출장 경지가 나올 정도로 경고를 모았는지 잘 수집하는 선수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김민재 선수의 결정적인 공격이 또 있었는데 추가 시간 4분이었거든요. 3분 50초 정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김민재가 폭풍 드리블을 합니다. 진짜 빨랐어요 이때는. 근데 좀 길게 치고 나갔는데 드리블이 좀 길었지만 원체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상대 슬라이딩 태클에 넘어지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 세트피스가 나폴리의 경기 마지막 공격이었죠. 그런데 이 공격을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무득점이 깨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김민재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드리블은 빌드업이나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공격 루트로서나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날이었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자, 밀란전 희망을 보여준 빅터 오시만의 복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오시만 선수가 후반 28분 투입 때도 말씀드렸죠? 존재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투입되자마자, 진짜 투입되자마자 첫 터치가 뒤에서 넘어온 롱패스를 수비 등진 가슴으로 받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다른 선발로 뛰었던 라스파도리 같은 좀 사이즈 작은 공격수와 달리 나를 활용한 이런 공격 루트가 있다는 걸 바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시종일관 좀 빠르고 위협적인 몸놀림을 보이던 오시맨은 골에 가장 근접한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 수비 못 맞고 튄 공을 오시맨이 차서 크로스오버 맞힌 그 장면, 이게 정말 위협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베로나 문전 근처가 유독 미끄러워졌는지 좀 자주 넘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또 돌아오자마자 부상당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일어나서 잘 뛰었습니다. 자, 이제 오시면은 19일 열리는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밀란과의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나폴리가 밀란 홈으로 불러들이는데요. 이번 시즌 밀란과 리그에서 2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1번, 총 3번 만났는데 이 3경기의 공통점은 다 오시맨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시맨이 부상일 때만 만났어요. 그래서 밀란이 이제 밀란 입장에서 2승 1패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시맨이 돌아온 나폴리는 어떨까? 오시맨은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세리아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그런 선수가 돌아온 나폴리라는 것은 또 공격력의 차원이 다를 수 있죠.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민재, 안기사 빠지지만 오시맨이 돌아왔다는 게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 나폴리의 공격을 오시맨이 이끌면 밀란의 센터백이 아마 시몬 키에르나 피카요 토모리가 될 텐데 이 선수들과 오시맨의 대결, 그리고 오시맨이 돌아왔기 때문에 크바르첼리아의 컨디션도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요인이 나폴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폴리보다 앞서서 똑같은 리그 일정을 치렀던 밀란 같은 경우 역시나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요. 밀란도 비슷했어요. 밀란이
골키퍼 빼고 전원 로테이션 돌렸습니다. 그나마 나폴리는 오른쪽 수비수 디로렌조만큼은 그냥 선발로 뒀는데 밀란은 전원 다 바꿨어요. 그래서 밀란이 더 로테이션 폭이 컸는데 다만 이제 일찍 승리를 확정짓지 못하고 무승부 흐름이었기 때문에 밀란 역시 후반전에 하파엘 레앙과 브라임 디아스 같은 주전들을 좀 투입했거든요. 두 팀의 지금 경기를 앞둔 체력 상태, 휴식 상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누가 더 지쳤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김민재, 왕기사 공백, 또 오시멘의 복귀 이런 변수가 나폴리 쪽에만 있고 밀란은 우리가 예상한 지난 13일 경기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가오는 19일 경기를 전망해 보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